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 멤버스에서 빅데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준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오셨네요. 네. 제가 사실 데이터 자료를 좀 공유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일반적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유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고 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사진으로 찍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공유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하시는 실장님 발표를 보니까 안 하길 잘할 것 같네요.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미리 공부만 오셨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았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롯데 멤버스라는 회사는 L포인트라고 하는 L페이라고 하는 포인트와 페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모아서 컨설팅하고 그룹사와 제휴사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로 정말로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센싱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데이터 기반으로 센싱한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포인트 회원의 데이터의 규모는요, 일단 3,8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2천만 명이 한 개의 아이디로 이어져 있는 고객이고요. 또 2천만 회원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적립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고객들이 한 달 동안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거래 규모,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하는, L페이를 사용하는 그런 트랜잭션 수가 한 달에 8천만 건이고요. 그 8천만 건 안에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상품의 개수가 1.2억 개 정도의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하나하나에 저희는 속성을 약 한 11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매월 쌓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저희는 이제 L포인트를 오프라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싱글 사인온 원 아이디로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이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그 행동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는데요. 자료가 가장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이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그 L포인트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UV가 5,300만 정도 되고요. 그 뒤에 들어와서 바라보는 페이지 뷰 역시 1.3억 건 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이 왜라고 하는 Y라고 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100만 정도 되는 온라인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쌓이는 데이터와 소비자의 생각 데이터를 결합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세상의 트렌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더 중심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9년 참 힘든 한 해였죠. 지금도 참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소비지수나 물가지수들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 선행지수들을 만들어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물가 시대라고 하는 얘기도 많고요. 시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2.6, 3.0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2.0에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라고 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올해와 견주어 봤을 때 2.2% 가량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물음표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 심리지수도 보시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지? 돈을 쓰기 좀 불안해라고 하면 쓰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멤버스가 만들고 있는 소비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파란색이 이제 저희 소비지수입니다. 이 소비지수들을 살펴보시면 뭐 무역분쟁, 한일관계 악화 등을 해서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렇게 계절성을 따라고 이벤트에 따라서 플럭세이션이 어느 정도 움직여졌습니다만 지금 19년도부터 점점 소비의 증감폭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안 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정체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모습이 2020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의 격차를 보고 있죠.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소득의 배분이 5%대였다가요. 7배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 5계층으로 나눠서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위 격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그에 대한 재미있는 현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FOD 데이터로 살펴보면 명품에 대한 이용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명품을 사는 사람은 또 더 점점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 중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가전제품 시장입니다. 가전제품 시장의 매출 데이터와 지수를 살펴보면요. 가전시장은 그나마 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가전시장이 성장하는 주요한 이유는 날씨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비의 증가도 아닙니다. 사실 올 여름에 날씨가 안 더웠어요. 작년에 에어컨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요. 올해 에어컨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 어디 전자 상무님께 올해 전자 에어컨 많이 안 팔릴 거니까 지금 그 황금돼지띠 결혼하는 친구들 산다고 그럴 때 빨리 많이 파시라 했거든요. 걱정 없어 이랬는데 사실 여름에 진짜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18년도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올해는 날씨도 안 더워서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많이 소구됐기 때문에 안 팔렸습니다. 또 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이 성장하는 시장은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 가전입니다. 날씨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 가전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기청정기는 모든 집에 있던 필수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되었고요. 공기청정기 가격대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조기라든가 그다음 의료관리기 같은 이런 상품들도 가전시장에 크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날씨 미세먼지 덕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대했던 최근에 세포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입점되었죠. 그 시장의 성장률을 막 쫓아가고 있다가 하는 이제 화장품 시장이 있었는데요. 화장품 시장이 좀 성장하는 추세를 작년까지 보였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보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시장을 성장했던 견인은 뭐였냐면 초창기, 2015년 초창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장년층입니다. 30, 40대 화장을 하던 어르신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화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화장품 시장의 성공은 뷰티 상품입니다. 뷰티 기기라는 거 아시죠? 마스크하고 뭐 갈바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뷰티 상품들의 판매량이 증가에 이어서 화장품 시장이 잘 성장해 오다가 요즘에 약간 주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보건데 화장품 시장이 대용량제에서 소용량제 1인 가구 영향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금액이 줄어서 지금 이 시장이 혹한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줄고 있지만 그 시장 안에서 역시 성장하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시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의 이유가 되는 트렌드 키워드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올해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트렌드가 엄청 많이 책이 나와 있죠. 네, 조금 전에 김남일 교수님 책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뽑아낸 키워드는 데이터, 조사 데이터,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작년 대비 올해 어떤 것들이 특징으로 변하고 있는지 잡아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잡은 키워드는 이제 인구 절벽, 꽃중년 1인 가구, 미세먼지 52시간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인구의 구조였습니다. 보시면 밑에가 1세고요, 0세고요, 맨 위에가 100세입니다. 5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고요. 2020년에 이렇게 될 거고 2025년에 이렇게 될 거고 2030년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다 보이시죠? 어떻게 되시는지. 2030년에 저희 인구는 저 밑에 이 장표를 저희 아들 보여줬거든요. 고등학생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 얘네들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려야 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너네 둘만 먹어 살 수 있게 엄마 최선을 다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세상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2009년과 2019년의 차이가 눈에 확 띄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의 메인 고객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외치던 그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꽃중년이 중요해요 라고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그럼 우리 이제 밀레니얼을 다 포기하고 꽃중년, 58년 개띠들을 위해서 달려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들과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요 중장년층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 카톡방, 단톡방 하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시아버님이 언젠가 갑자기 단톡방을 만드시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 애아빠한테 이거 어떻게 봐, 이건 처리해봐 당신이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다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레니얼의 행태가 나이 많은 중장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나는 이제 우리의 타겟을 중장년이랑 포커싱 하느냐라는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김칠두라는 모델을 잘 아세요? 굉장히 요즘 핫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뜨고 있는 게요. 아까 그 인구 분포에서 봤을 때 가장 두꺼운 밴드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층이 58년 개띠층으로 시작되는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한창 1970년대, 60년대 산업 역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 성장을 도모했던 분들이에요. 처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수출 업무를 하기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안정 기반과 그다음에 높은 소비 성향, 보고 있고 경제 여유 때문에 소비 성향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정말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저희 유통 같은 사람들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그 화장품 소비를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원래 20대가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점점 요 30, 40대, 40대, 50대의 화장품의 성장률, 지난 3년 전 대비 성장률입니다. 3년 전 대비 성장률을 봤을 때 가장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하신 분, 40대 화장하신 남성분들은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화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성장률 세대에 맞게 우리가 꽃중년에 관심을 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키워드는 1인 가구입니다. 아마 2020년 내년도에도 인구수 총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는 아마 더 심해졌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랑 말 많은 노처녀 이모랑 같이 살 때 이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결혼하고 잔소리하니까 따로 나가 살겠다 그랬다가 할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분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혼자이거나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변화의 유통에 만들어진 변화 크게 세 가지는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 쓸 게 많은 거죠. 내 가족이 많으면, 딸리 자식이 많으면 어렸을 때 그러시잖아요. 어른들이 얘네를 다 한 명씩 먹이다 보면 내 입에 올 건 없네 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내 거 하나, 밥 하나, 뭐 하나 사겠다고 마트 가고 막 저기 아울렛 가고 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상생품을 보고요. 실제 저희가 소비조사 해보면 편의점에서 먹거리, 마트에서 먹거나 먹거리를 쇼핑한다는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포장. 그러다 보니까 소포장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는 거예요. 큰 거를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한 번 뜯어서 먹고 마는 걸 많이 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트렌드들은 사실 매장하고 관련돼 있죠. 저희가 예를 들면 접근성이 높은 채널에서만 1인 가구가 많이 소비해라고 했는데 마트에서 1인 가구용으로 소포장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마트 MD가 우리 너무 안 팔려요 소포장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랬거든요. 왜? 1인 가구인 사람들은, 솔로들은 마트까지 장보러 굳이 열심히 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대용량 필요한 걸 갈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어느 현장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창 산업화 시절에 디젤 자동차가 막 움직이던 시절에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중금속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라는 놈의 이슈가 생긴 거고요. 그 초미세먼지라는 놈 때문에 우리의 미세먼지의 환경 클린가전의 성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네, 마스크에 거의 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들 성장들을 살펴보시면 무선 청소기 건조기.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 건조기는 비 올 때 장마철에 빨래 안 마르니까 냄새나지 말라고 쓰는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우리 가족의 빨래에 미세먼지 묻는 게 싫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한 환절기 시절에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그 전지현 언니가 예쁘게 광고하는 그 마켓. 네, 그 마켓이 성장하는 시작도 저는 미세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냥 슈퍼 앞에 바로 앞에 동네 구멍가게에 콩나물이나 우유를 사러 가는 시작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집 앞에 문 열고 나가기도 싫은 거죠.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철에 우리 온라인에서 뭐가 잘 팔렸지? 라고 해서 잘 팔린 상품들을 골라봤더니 1, 2위는 일반적이지만 3위가 우유에 갑자기 신선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이 아마도 온라인 시장의 신선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엇이 잘 팔리는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하고 밤에 주문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는 그런 상품들을 주문하는 서비스들의 시작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키워드는 이제 52시간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대기업도 52시간이라고 하는 걸 엄청 열심히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52시간제의 가장 큰 재미있는 풍속은 이제 팀장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사건을 수습해야지라고 보면 6시 반 되면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가야죠. 예전에 팀장님 가기 전까지 밥도 먹어야 되나 아침에 8시 왔는데 저녁을 몇 시에 드시려나 고민하던 제 주니어 시절과 달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데뷔했을 때요. 7월에 작년 6월 처음에 시범으로 실시했거든요. 39% 정도, 36%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률은 아마 더 확대되고 있고 유통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치소비라는 측면의 복잡성입니다. 이 가치소비라고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야놀자라고 하는 회사를 알죠? 그 회사의 마케팅 하는 분야에게 물어봤는데요. 야놀자의 마케팅 경쟁 상대는 다른 저희 롯데월드 같은 곳이 아니라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인테리어 용품을 파는 앱입니다. 저 앱을 깔려있는 사람들한테 저 앱을 야놀자보다 덜 가게 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놀러 나가야 되는데요. 집에서 인테리어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의 상대가 바뀐 거죠. 또 뭐 하나 개념 소비. 네, 지금 롯데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념 소비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웃을 일은 아니네요. 저희 일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품질이 좋고 뭐가 좋지만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반하는 운동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고요. 세 번째 프리미엄 시험 중에 하나 재미있는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양말과 바지는 그냥 싼 데 파는 스파오나 이런 브랜드에서 파는 만원짜리, 3만원짜리 바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운동화예요. 명품 운동화를 신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죠. 어떻게 발에다 흙을 묻히지? 특히 운동화는 비 올 때도 신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용과 명품을 함께 섞어내는 것이 요즘의 신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또 하나는 편의. 이제 책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멋진 이병헌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 우리들도 귀로 읽는 책의 편의 소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리미엄 소비의 재미있는 층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플렉스라는 문화 아세요? 길이 보이다 막 앱을 하고 플렉스 하는데 여기서 지금 플렉스를 아시는 분은 Z 또는 밀레니얼이시고요. 플렉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절대 밀레니얼 되실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몰랐고요. 저희 애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애가 알려줘서 저도 알았는데요. 플렉스는 힙하다라고 하는 용어. 내가 되게 좀 있어 보여 이런 용어거든요. 아까 그 앞에 있는 운동화 있죠? 어떤 친구가 그 운동화를 사가지고 페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친구가 이거 너 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짭이 뭔지 아세요? 큰일 나셨네. 집에서 자녀와 대화를 위해서 아셔야 됩니다. 짭은 가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밑에 너 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제 뭔지 아시겠죠? 밑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는 거예요. 오 플렉스 이렇게. 심지어 그 애가 한 번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일시불이란다? 이렇게. 그 밑에 애들이 전부 다 플렉스 하는. 플렉스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실용주의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의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조그만 지갑,
신발 이런 데 명품 소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150만 원 이하의 명품 구매권 중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20대가 23%고요. 30대가 30%입니다. 이 30대가 어떻게 보면 명품의 어떤 중간 가격, 그 가격대의 상품 소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실용주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역시 심각한데. 근데 재밌는 건 밀레니얼이 아는 저희 아빠는 이게 누군지 알더라고요. 우리 인간 샤넬이라고 부르는 제니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게 젊은 아이들 요즘 생태입니다. 밖에서는 좀 있어 보이는 브랜드를 쓰지만요. 안에서는 이런 여기 보면 뭔지 다 아시겠죠? 대로 시작하는 손톱에 바르는 이런 브랜드들의 상품들, 10,000원이 되지 않는 상품들로 집에서 화장한 다음에 그 돈으로 아껴서 비싼 운동화 신고 밖에 나와서 샤넬 목도리 두르고 싼 티셔츠 입고 자랑하는 나를 보여주는, 그게 요즘의 프리미엄 실용주의의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20년의 소비 키워드를 돌아보면 시장, 사회적 이슈,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마켓을 세팅하는 데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파는 전략에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가장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게 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와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지나가고요. 최근에 44조 매출 일으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매출을 일으켰던 허마생청하고 카이마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허마생청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이마스라고 하는 데에다가 사람들이 무슨 재료를 사는지를 전달해줘서 그 재료로 음식 메뉴를 카이마스가 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든 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이 카이마스 매출이 8,000억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서의 유통 준비 어떻게 하는지만 좀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건 옴니 채널이죠. 옴니로 산다라는 광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옴니라고 하는 거는 어느 채널에 있든 고객이 불편함이 없이 알리바바가 얘기하는 신유통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고객의 행동을 다 제대로 파악해서 고객이 어디서나 잘 쇼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해가고 주변에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고 생각하면 데이터입니다. 세상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앞에 트렌드도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고객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각 사 안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 온라인의 클릭 데이터를 하나로 이어주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작업한 게 그 데이터들을 저희 안에 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거버넌스 작업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상품입니다. 한 회사에서 슈퍼에서 사과를 샀는지 마트에서 사과를 샀는지가 이어져야 되는데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이어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하나를 이어야지만이 아까 말한 옴니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이미 내가 사과 사가지고 왔는데 슈퍼 갔더니 너 사과 살래? 라고 푸시 오면 짜증나시잖아요. 사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하지만 내후년에 되면 아마 그런 메일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여기 이쪽에 결국에 저희의 데이터 레이크 허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데이터가 있고요. 통합된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인덱스성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로 트렌드를 만들고 AI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은 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자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엮인 겁니다. 뷰티 시장이 성장하는 게 뷰티 기기였는데요.
왜 뷰티 기기가 잘 팔릴까라고 알아봤어요. 너 왜 샀니? 라고 물어보니까 피부과 가기 싫어서 피부과 가는 돈이 아까워서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피부과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뷰티 기기가 성장하면 피부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의 사례입니다.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밀레니얼 안에서도 Z랑 Y가 달라집니다. Y는 회사원이고요. Z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고등학생 애들이 왜 달달한 커피를 먹지라고 했더니 쟤네들이 먹는 거는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사실 불닭볶음면이 매출에 뜨지 않았는데 저 왜 했을까라고 했고, 이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편의점에서 마케팅 프로모션을 했을 때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오프라인 온라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만든 사례들입니다. 온라인에서 클릭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구매한 거는 핸드폰 액세서리지만 그 사람이 사고 싶었던 건 에어컨이에요. 그 에어컨을 검색한 이력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게 유도하게 되면 반응률이 평균 대비 50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점의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자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환경들 영향들 때문에, 직구나 이런 영향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졌고요. 결국 데이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매 행동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품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온라인에서 주문 실패, 검색 실패한 상품이 오프라인에 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사례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롯데 시네마가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가 있으면 이 시네마에서 예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겨울왕국투 날이죠. 겨울왕국투를 3장을 오후 2시 반에 예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장에는 반드시 저희가 누군지 아니까 아이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예매를 했고 그 정보를 알면 얘가 월드타워에 언제 오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 봤더니 얘가 나이키 아동화를 막 검색하고 있고 장바구니 넣어놨는데 아직 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얘가 이거 아직 못 샀을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는 모르는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검색한 이력들을 가지고 나이키 운동화를 영화보러 오실 때 구매하시면 1000포인트 할인 1000포인트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반응률이 조금 저 정도 올라가고요. 9%에서 13% 정도 올라가는데요. 반면에 더 많이 삽니다. 언제든 오면 물건은 사게 돼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오면. 왜냐하면 시네마의 역할이 쇼핑의 매개체 역할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시지만 그 물건을 하나 살 걸 2개 사게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시네마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안에 데이터는 이 사람이 온라인에 검색한 데이터와 온라인에서 예매한 데이터들, 두 이종 간의 온라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오프라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을 중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의 유통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을 위한 것들, 고객으로부터 고객을 위한 것.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모으고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온라인을 위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향해서 옴니를 만들어가는 롯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사실 뒤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단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사람이 꿈꾸고 기술을 만들지만 결국 사람에게 향해야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는 포인트, 빅데이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좀 더 충실하게 뒤에 사례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제가 앞에 플렉스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사례를 많이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보셨죠? 뒤에 건 전부 다 이 데이터가 아닙니다. 앞에 트렌드에도 사실은 반 정도 통계청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지요. 거기에 소비지수는 멤버스 데이터고요.
예측 지수도 통계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멤버스가 만든 데이터고요. 또 하나 저희 센시라는 소비자 조사 데이터 나와 있는 것도 다 저희 스몰 데이터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만들어낸 그 혁신 사례들, 마케팅 사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네마와 백화점에 연결된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되려면 데이터들이 이어져 있어야 하고 시네마와 백화점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요. 백화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가 이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네, 그래서 정말 맷집이 좋아야 하고요. 이거는 남자분들이 저는 사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되면 집에서 애나 키우지. 그런 마음으로 버텨야지만 되는 한은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의지입니다. 탑에서의 의지. 그래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롯데의 원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조직에 있었는데 그 조직에서는 언제나 탑이 든든하게 지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제가 조직 이동을 8년 동안 11번 했습니다. 롯데에 와서 저는 빅데이터 팀장을 시작해서 빅데이터 부문장이 될 때까지 5년, 지금 6년 동안 조직이나 업무가 진화되고 확장되었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위로부터의 의지입니다. 저희 대표님보다 더 위에서부터의 의지, 그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은 그냥 제가 말로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제가 만들어줘야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줍니다. 기브앤테이크 구조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게 도움된다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그룹사고 위에서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게 어렵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윗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네, AI,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퍼스널리제이션,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직 보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역할도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그리고 꿋꿋하게 버티시면 여기 아마 저와 비슷한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처럼 이렇게 꿋꿋이 버티면 안 되면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열심히 잘 만들어 가시면 각 그 회사에서도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